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8쪽을 펴기 바라고 우리 3단원 역학적 시스템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역학적 시스템은 과학을 다양하게 4개로 우리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물리학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물리학은 우리가 다양하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역학, 그리고 전자기학, 광학,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또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리는 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F는 ma라는 이 운동에 대한 법칙도 역학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학은 우리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상황, 아니면 공이 어떤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상황, 또는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자기학은 우리가 전기와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라고 부르는데 보통 오음의 법칙 또는 건전지에 전구를 연결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상황, 아니면 자석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상황과 같은 학문을 우리가 전자기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학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광학은 빛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는 현상, 아니면 빛이 진행하다가 물로 들어갈 때 꺾이는 현상, 또는 어떤 거울에 빛을 쐈을 때 거울에서 반사되는 현상과 같은 빛에 대한 학문을 우리가 광학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 양자역학은 양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일상과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어서 현상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세상, 전자 또는 원자 핵 또는 그 안에 있는 중성자, 양성자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즉 지금 여기 3단원에서 배울 부분은 요 역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역학은 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바로 힘이 될 거예요. 요 힘이라고 하는 과학적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쓰는 힘의 개념과 과학에서 쓰는 힘의 개념이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첫 번째로 과학에서 쓰는, 물리에서 쓰는 요 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리에서는 과학적 개념을 쓸 때 이렇게 한글로 힘 또는 이동거리, 속도, 속력과 같이 한글로 쓰면 글이 좀 길어져서 매번 쓸 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과학적 개념들을 우리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해요. 왜? 길게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호를 쓰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글로 쓰는 거를 계속 연습하다가 내가 이제 한글로 쓰기 귀찮아졌어 라고 느낄 때쯤 이 한글을
알파벳, 기호로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기호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과학을 약간 어려워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이렇게 풀어서 한글로 쓰는 것부터 연습하고 나중에 숙달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호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 힘이라고 하는 과학적 개념을 기호로 알파벳 대문자 F를 써서 표현을 하죠, 보통. 그러면 우리 먼저 두 가지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상황, 우리 우주로 떠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뜻하겠죠. 즉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내가 사각형 모양의 어떤 물체를 가만히 가지고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네모난 물체를 가지고 와서 가만히 손에서 놓았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네모난 물체에, 사각형 물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테고, 따라서 이 사각형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로, 내가 손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잡아와서 멈춘 상태로 놨으니까 정지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 이 네모난 사각형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힘을 가해 볼 거예요. 머릿속에 그릴 때는 사각형 물체를 놓고 우리 손으로 사각형 물체를 잡아서 당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사각형 물체를 놓고 왼쪽에서 민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각형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에 가만히 멈춰 있던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렇죠, 오른쪽으로 운동하기 시작하겠죠.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우리 물리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는 걸 운동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쌤이 운동한다 라는 말을 하면 이 물체가 그쪽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자, 사각형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사각형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기 시작하겠죠. 이동하기 시작하겠죠. 자, 근데 이 힘을 한번 톡 쳐서 아주 짧은 순간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쭉 작용하게 되면 이 사각형 물체는 계속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움직이겠죠. 결국 정리하면 힘이라고 하는 요 물리량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게 됐을 때 그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켜요. 즉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의 무엇이 변한다? 빠르기가 변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이 날아오고 있었고, 이 날아오던 공을 우리 배트로 얘를 자, 이렇게 생긴 배트로 충돌시켰어요. 즉 배트로 공을 친 거죠. 배트로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날아오다가 이 공이 배트에 충돌하게 되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즉, 이 배트가 공에 충돌하면서 공에 힘을 가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힘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개념은 물리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체의 빠르기를 바꿀 수도 있지만 또 무엇도 바꿀 수 있어요? 왼쪽으로 진행하던 공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게, 그치? 운동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고 또는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 이동하던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자, 요 놈을 우리 정리하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뭔가 변화가 생길 거고 그 변화가 어디서 생겨요? 움직이는 운동 상태에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물체의 무엇을 바꾼다? 운동 상태를 바꿔요. 이 운동 상태는 위에서 얘기한 물체의 빠르기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묶어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의니까 우리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법칙이고 정의고 예외가 전혀 없어요. 다시 힘을 받는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해요. 즉 힘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의 정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물리량이에요. 이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 때 사실 이거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힘이라고 하는 이 물리량의 정의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나 또는 물체의 모양을 바꾸는 물리량이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지 않을 거니까 우리 누구만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것만 알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다음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먼저 공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나는 볼링공이고 그리고 하나는 축구공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볼링공과 축구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볼링공과 축구공을 우리가 두 개를 놓고 두 공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볼게요. 즉 오른쪽으로 두 공을 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똑같은 크기로. 그렇다면 자
볼링공과 축구공이 지금 무엇을 받고 있으니까 힘을 받고 있으니까 두 물체 모두 예외 없이 운동 상태에 변화가 생기겠죠. 즉, 두 물체 모두 빠르기가 바뀌던지 또는 운동하던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멈춰있던 두 개의 공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니까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볼링공과 축구공 중에서 둘 다 빠르기가 변할 텐데 그 변하는 정도는 누가 더 클까요? 볼링공이 클까요? 축구공이 클까요? 내가 볼링공, 축구공을 놓고 발로 같은 힘으로 찼을 때 두 공이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지 비교하면 될 거예요. 바로 축구공이 더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같은 힘의 크기를 작용을 했다고 해도 같은 힘의 크기를 가했다고 해도 결국 그 힘을 받는 물체에 따라서 어떻다? 운동 상태의 변화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같은 힘의 크기를 작용을 해도 가해도 물체마다 이 운동 상태의 변화 정도가 어떻다? 다 다르다. 어떤 놈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고 어떤 놈은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고. 왜 다를까요? 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고 작은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뭔가 숫자로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물리 개념이 도입되죠. 바로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질량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볼링공과 축구공 중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적은 볼링공이 우리가 질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정리를 하면 결국 질량이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비교적 작다라는 걸 뜻하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다라는 건 이 물체의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했었지? 우리가 관성이라고 불렀죠. 즉 질량이 크다는 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다라는 걸 뜻하고 이는 결국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량의 의미가 뭐니 또는 질량이 정의가 뭐니 라고 물으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질량은 관성의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는 관성이 커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작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관성이 작아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이 도입된 거예요. 왜? 어떤 물체에 같은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다음. 그렇다면 이제 힘의 하나의 종류인 만류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물체와 여기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을 때 질량을 가진 A 그리고 질량을 가진 B라는 물체가 서로 어떻게 하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우리가 이것을 만류 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류 인력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요. 만류 인력은 질량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볼펜과 검정색 볼펜 둘 다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두 물체가 서로 어떻게 한다?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근데 왜 두 물체가 지금 당기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붙지 않을까요? 볼펜의 질량이 비교적 어때서 작아서 우리가 느낄 만큼 힘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내 친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해요?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끌려가야 하는데 나와 내 친구의 질량이 비교적 작아서 우리가 그걸 느낄 정도의 크기를 받진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물체의 거리가 멀어지면 만류인력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까워지면 만류인력의 크기가 커져요. 즉 멀수록 좀 더 영향을 적게 주고 가까울수록 좀 더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B의 질량이 점점 커진다면 여기 A가 있고 B의 질량이 점점 커져서 이만큼 커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B가 A를 잡아당기고 A도 B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류인력이 작용하게 될 건데 B의 질량이 굉장히 커졌으니까 이 힘의 크기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 B가 지구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펜, 물체를 손에서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왜? 지구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볼펜에게 만류인력을 작용하고 있고 그 결과 이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특별히 보통 중력이라고 불러요. 사실 요즘은 만류인력과 중력의 의미를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가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상에서는 섞었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물체의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88조 맨 밑에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이라는 건 이 지구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죠. 우리 놀이기구 타봐서 알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약간 우리가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뭔가 끌려 잡아당기는 힘을 느끼게 되지, 그치? 그래서 지구도 사실 완전한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퍼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축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극지방이라고 부르죠. 남극, 북극. 그리고 요 극으로부터 먼 부분을 우리가 적도지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극지방과 적도 지방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때요?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만류인력, 즉 중력의 크기도 다를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다? 더 영향을 많이 줘서 크기가 크다라고 했죠. 결국 극지방에 작용하는 중력과 적도 지방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서로 다를 거고, 그러면 누가 더 클까요?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극지방에서 중력의 크기가 좀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느라 조금 수업이 길어졌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지금보다 좀 더 짧아질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보면 되고, 오늘 한 내용에서는 아마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에게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